지금 이 순간에도 붉게 물든 중동의 하늘 위로 가차없는 미사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대한민국 선박 26척이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유조선만 7척, 탑재된 원유는 무려 1,400만 배럴, 국내 5일 사용량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선원 173명은 바다 위 고립무원의 상태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인 선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임시 투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원유 흐름의 핵심 통로이자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국제유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방울의 원유도 나지 않는 자원 빈국 대한민국은 곧바로 경제의 숨줄이 조여오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합니다. 매일 300만 배럴의 원유를 바다 건너에서 들여와야만 산업이 돌아가는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70%가 지금 봉쇄된 바로 그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기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굳이 폭격이 이어지는 위험한 중동에서만 원유를 들여오는 걸까요? 지정학적 위험이 거의 없는 미국에도 최고급 원유는 넘쳐나고 유럽의 북해에도 깨끗한 기름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중동을 피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급선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스스로 위험 지역에 묶여 있는 걸까요? 너무나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산업과 수출을 떠받치는 항구, 그리고 수십조 원이 투입된 정유 인프라는 오직 중동산 원유에 맞춰 수십 년 동안 최적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수입선을 바꾸는 순간 대한민국의 산업 시스템은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우리는 당장 기름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1979년부터 국가 석유 비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정부 비축유 약 1억 배럴과 민간 보유분 약 9천만 배럴을 합산하면 총 약 1억 9천만 배럴의 석유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약 208일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즉, 지금 당장 원유 수입이 전면 차단된다 해도 약 7개월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비축유 208일치라는 숫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IEA 기준 수입량 대비 계산입니다. 실제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68일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는 순간 운임은 80% 이상 치솟고 보험료는 무려 7배까지 폭등합니다. 원유가 있어도 가져오는 비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위기 그 자체를 해결하는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이제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유 시장에서 저급하다고 외면받던 중동산 원유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제조업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60조 원 규모의 석유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가 상승 뉴스에 겁을 먹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유 산업의 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글로벌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유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몇 개의 핵심 축으로 움직입니다. 크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축은 최고급 원유로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유전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 텍사스 서부의 황량한 땅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석유 탐사자들은 원유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직접 혀에 대보며 판단했습니다. 황이 많이 포함된 기름은 썩은 달걀 같은 강한 악취와 함께 역한 맛을 냈지만 텍사스 서부에서 나온 원유는 황함량이 거의 없어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붙은 이름이 바로 스위트 오일입니다. 불순물이 적어 정제 과정이 쉬운 최고급 원유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원유는 단순한 연료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해상에서 지배력을 가진 브렌트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 거칠고 차가운 북해 한가운데에서 생산되는 원유입니다. 품질만 보면 텍사스 원유와 견줄 만큼 깨끗합니다. 그러나 브렌트유에는 텍사스 원유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류입니다. 텍사스 원유는 미국 내륙에서 생산되어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거쳐 해안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큽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로 생산되기 때문에 물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에서 원유를 끌어올리는 즉시 대형 유조선에 실어 전 세계 어디로든 곧바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북해 유전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 현재는 전 세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원유 거래의 상당 부분이 브렌트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해상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아시아 시장을 움직이는 두바이유입니다. 여기서 기존 상식을 뒤집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두바이 자체에서는 원유가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중동의 중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자국 원유를 일부 국가와만 조용히 거래하는 폐쇄적인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산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든 자금을 가지고 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두바이는 중동 원유 거래를 대표하는 핵심 금융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품질은 어떨까요? 두바이 원유는 황 함량이 높고 색이 어둡고 점성이 강해 정유업계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원유로 분류됩니다. 세 가지 주요 원유 중에서도 품질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제 과정도 까다롭고 설비 부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고급인 텍사스 원유보다 배럴당 약 4달러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단순히 보면 4달러, 약 5,000원 수준이지만 이 정도 차이를 아끼기 위해 품질이 낮은 원유를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누적될 때의 영향력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해야만 산업이 유지됩니다. 배럴당 4달러의 차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품질이 다소 낮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생존 조건인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차이는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 상황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해협이 막히는 순간 단순히 원유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루트를 찾아야 하고 그 루트는 훨씬 비싸고 훨씬 느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용 차이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의 경우 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출퇴근에 드는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남는 돈이 사라지면서 저축은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신용카드 할부에 의존하는 적자 구조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로 40대에서 50대 가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은 그대로 가정으로 전가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수십만 원씩 급등하며 결국 가처분 소득은 빠르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60대 이상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상승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실질 구매력은 크게 훼손되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배럴이라는 단위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배럴은 정확히 158.9리터입니다. 일반 승용차 연료 탱크를 2번 이상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전 세계 원유 거래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19세기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뚫기만 하면 원유가 쏟아졌지만 이를 감아 운반할 표준 용기가 없었습니다. 급해진 상인들은 주변에 있던 나무통을 닥치는 대로 모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어를 절이던 통, 와인을 숙성하던 오크통, 심지어 위스키통까지 모두 원유 운반에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용기의 크기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한 통이라도 실제 용량이 달라 거래 때마다 분쟁이 발생했고 상인들 간의 충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860년대 석유 생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식 단위인 42갤런, 약 159리터를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합니다. 왜 하필 이 수치였을까요? 그 배경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통의 크기는 당시 유일한 운송 수단이던 마차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규격이었고 동시에 성인 남성 2명이 양쪽에서 굴려 이동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무게와 부피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은 단순한 편의의 결과였지만 지금은 수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석유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땅 속에서 추출된 원유인데 왜 미국산은 고급 원유로 분류되고 중동산은 점성이 높고 품질이 낮은 원유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공룡의 사체가 분해되어 석유가 형성되었다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는 약 1억 배럴, 연간으로는 365억 배럴에 달합니다. 이 모든 양이 공룡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면 과거 지구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거대한 공룡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석유의 진짜 기원은 공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입니다. 수억 년 전 바다를 뒤덮었던 수많은 플랑크톤이 죽어 바닥에 쌓였고 그 위로 퇴적물이 겹겹이 쌓이면서 두꺼운 층을 형성했습니다.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서 지열과 압력이 오랜 시간 작용하면서 이 유기물들은 점차 변형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석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플랑크톤에서 시작했음에도 왜 중동산 원유만 품질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지구의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 중동 지역은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테티스 해라 불리는 따뜻한 내해였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이 바다에서는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했고 수억 년에 걸쳐 막대한 유기물이 해저에 쌓였습니다. 이후 지각 변동으로 이 바다는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온도는 서서히 상승했고 바닷물은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꺼운 소금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소금층은 지하에서 생성되는 원유를 완벽하게 가두는 밀폐 구조로 작용했습니다. 덕분에 중동은 전 세계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없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소금 성분이 원유에 스며들면서 황 함량이 높고 점성이 강한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막대한 양을 품고 있지만 품질은 타협해야 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런 소금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지층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졌습니다. 그 결과 황 함량이 낮고 점성이 약한 고품질의 원유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도 효율이 높아 고부가가치 연료를 손쉽게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유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급 원유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원료입니다. 반면 중동산 원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고온으로 정제해도 고급 연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카르나 벙커유 같은 점성이 높은 잔여물만 대량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중동 원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류비를 아끼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해상물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물류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오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약 6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중동에서 출발하는 원유는 이미 구축된 해상 루트를 통해 약 25일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운송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운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박 임대료와 연료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원유 대금을 외상으로 조달하는 경우 운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중동 노선에서는 초대형 유조선을 활용해 한 번에 약 20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항구는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형 선박을 여러 번 투입해야 하고 그만큼 단가는 상승합니다. 하루 수백만 배럴을 소비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유기업들은 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부산물 하나에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정유기업들은 중동 원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나프타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물질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의류, 포장재, 생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반도체 화학 공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버려지던 부산물이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입니다. 저렴하게 확보한 나프타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가 구조 덕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산업입니다. 중동 원유에서 발생하는 벙커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엔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대형 선박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전 산업입니다. 합성 수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었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나프타와 벙커유를 활용한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잔여 원유가 남았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이 부산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유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고도화된 정제 설비를 구축한 것입니다.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원유를 분해하여 고품질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활용 가치가 낮던 원유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산업계는 이 접근 방식에 큰 주목을 했습니다. 품질이 낮은 원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술은 기존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원 의존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정유산업 중심 국가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국내 4개 정유사는 경유 수출량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2억 200만 배럴. 전체 석유 제품 수출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달했고 뒤이어 휘발유 22%, 항공유 18%, 나프타 7% 순이었습니다. 특히 항공유 수출은 두드러집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하늘을 나는 여객기 2대 중 1대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항공연료가 사용됩니다. 저품질로 평가받던 원유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석유 제품은 3년 연속 대한민국 수출 4위 품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수입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원유를 생산하지 않지만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원유를 들여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봉쇄가 원료 공급을 위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정면으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주도로 석유화학 자급률을 2026년까지 85%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은 이미 2024년에 72%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서 대중국 비중은 2010년 47.8%에서 2024년 36.9%로 이미 1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제품을 살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범용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존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업계 스스로 인정한 신호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자동차, 전자, 소재 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리고 유가 충격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다음에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 차이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출퇴근에 드는 연료비가 급증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남는 돈이 사라지면서 저축은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신용카드 할부에 의존하는 적자 구조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로 40대에서 50대 가장의 경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은 그대로 가정으로 전가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수십만 원씩 급등하며 결국 가처분 소득은 빠르게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는 60대 이상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상승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실질 구매력은 크게 훼손되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유가 상승 뉴스를 보고 주식 앱을 열고 손에 쥔 것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행동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합니다. 2026년 3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을 넘어서며 153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흔들렸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유 화학주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제 마진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정제 마진이란 최종 석유 제품 판매가에서 원유 구입 비용과 운영비를 뺀 수치, 즉 정유사의 실질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국내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이 정제 마진이 30달러에 육박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조가 작동합니다. 바로 레깅 효과입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사들인 시점과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 사이에 약 2개월에서 4개월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즉,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은 두바이유가 60달러에서 70달러대였던 수개월 전에 사들인 원유로 만든 것입니다. 그 원유로 만든 제품을 지금 100달러가 훌쩍 넘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분쟁이 격화된 3월 한 달의 이익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이 구조 덕분에 국내 정유 사사는 합산 14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가 급등 뉴스에 공포를 느끼고 정유주를 팔아치운 투자자와 이 구조를 이해하고 버틴 투자자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정제 마진은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원유 확보 비용은 올라가는데 정부의 가격 통제 압박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읽는 타이밍이 자산의 방향을 가릅니다.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원유가 아니라 두바이 기준 가격과 정제 마진을 중심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만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접근입니다. 국내 정유 및 화학 기업의 수익 구조는 두바이 원유 가격과 정제 마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마진이 배럴당 $10 이상으로 올라서고 레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관련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 정유 기업이 아니라 고도화된 화학 공정을 함께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확산이 곧 정유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 소재와 플라스틱 수요가 유지되는 한 나프타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단, 중국의 자금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 혹은 범용 제품에서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소재로의 전환을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정제 과정을 넘어 화학 소재까지 통합된 구조를 가진 기업이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라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매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실에 근거한 냉정함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략 비축유 기준 약 1억 배럴, 민간 보유분 포함 총 1억 9천만 배럴을 9개 비축기지에 분산 저장하고 있습니다. IEA 기준으로 208일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해서 내일 당장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반응할 때는 대응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은퇴하는 날, 거울 속의 자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두바이유가 $100를 돌파했다는 속보에 손이 떨려 매도 버튼을 눌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쪽일까요? 아니면 오늘 전달된 구조를 이해하고 그 레깅 효과와 정제 마진의 흐름 위에서 차분하게 자산을 쌓아온 결과를 확인하는 쪽일까요? 위기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낸 사례처럼 불확실성 속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동 지역의 변화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정제 마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콘텐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중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